지난 시간에 자, 우리 진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자, 유방과 항우라는 사람이 서로 싸워서 있었던 초한지의 시대를 거쳐서 자, 이 중국을 다시 통일했던 사람이 유방.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황제의 칭호가 고조라고 했었어요. 고조.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다시 재통일. 자, 하지만 이 사람은 본인이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 뭐를 줬을까? 땅을 줬겠죠. 땅. 자, 그래서 이 한 고조는 어쩔 수 없이 군국제라고 하는 제도를 채택을 했는데, 군국제. 요거는 군현제와 봉건제를 혼합해요. 자, 우리 봉건제는 어땠어, 얘들아? 봉건제에서 왕이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은 얼만큼이었니? 수도. 그리고 제후들이 지방 나머지를 다스렸지. 반대로 군현제에서는 황제가 어딜 다스렸어? 전체. 대신 지방을 다스리는 거는 황제가 파견했던 지방관이었지. 그러면 군국제는요, 요거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야. 근데 뭐의 요소가 좀 더 강했을까? 봉건제의 요소가 좀 더 강했어. 그래서 군국제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수도와 그 주변을 군현제처럼 다스리고요. 네. 지방을 제후들. 근데 이 제후들은 신분이 뭐였을까요? 황제 밑에 있으니까 왕이야, 왕. 얘네들이 지방을 다스린 거야. 그러니까 이 군국제라고 하는 거는 봉건제보다는 황제의 권력이 세지만 군현제보다는 약했던, 봉건제랑 군현제를 어쩔 수 없이 절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형태를 의미해요. 자, 이러면은요, 제후들, 이 제후들도 왕이야, 나도 왕이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뭔가 반란을 일으키려는 생각을 하겠지. 그리고 당연히 황제 역시 이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서 걱정을 했을 거야. 당시 이 한 고조 유방이 중국을 통일할 때 이 사람한테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정말 거의 중국의 절반을 통일한 사람이고, 이 사람 혼자서. 그리고 이 한 고조 유방보다도 능력도 뛰어나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아무튼 되게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이 부하로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을 견제를 하겠지. 하지만 이 한신 이 사람은 본인이 황제가 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이렇게 특출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 황제보다 훨씬 뛰어난데 황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변에 부추긴단 말이야.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어도. 하지만 한신은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라고 했지만 이런 소문이 들리겠죠. 그래서 한 고조 유방은 한신한테 수도로 오라고 해. 혼자 오라고. 그럼 주변 당연히 말리겠지? 가면은 무조건 죽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내가 황제에게 반역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하면서 본인이 갔어.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네, 반역의 죄를 덮으시고 사형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라고 하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야. 들어본 적 있지?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볼일이 끝나면은 그 볼일이 끝난 필요한 거 그 피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니까 처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한신 같은 사람도 이렇게 토사구팽을 당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 제후들은 더 이상 이 고조에게 대한 충성심이 좀 떨어지겠지. 그래가지고 이 이후 제후들의 반란이 좀 있었고 또 북쪽에서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으면서까지 막으려고 했었던 사람들 흉노죠. 자, 이 이후 흉노의 침입 그리고 제후 왕들의 반란 등으로 혼란스러워져요. 당시 이 흉노족은 중국에게 있어서 중국 한나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었는데 이 흉노랑 관련된 다자성어 자, 우리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4가지 다자성어가 있어요. 하늘은 높고 뭐가 살찌니? 말이 살찌지. 천고마비. 천고마비라고 하잖아. 왜 하필이면 말이 살찔까? 안 달렸어. 자, 원래 이 천고마비는 풍요로운 가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을이 되면 흉노족이 쳐들어와서 말이 살찔 때까지 뺏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야. 원래대로라면. 원래의 의미는. 그러니까 흉노족이 이 가을 하늘이 높으면은 얘네들이 말 타고 내려와. 그 다음에 말들이 살찔 때까지 먹을 걸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흉노는 이 한나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었어. 자, 그러면 한나라는 이 흉노의 침입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었을까? 당시 한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흉노에게 줬대.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흉노가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았었다고 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나라는 흉노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어. 자, 그런데 이 한나라를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흉노랑도 직접 싸울 수 있었던 그러한 황제가 이 다음에 등장하는 무제. 자, 한무제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무는 무슨 무자일까요? 무신? 무신할 때 그 무자, 힘쓸 무자. 없앨 무가 아니라 요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요거. 요런 한자. 무술할 때 한자거든? 맞나? 비슷해, 어쨌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선 무제 때 무슨 일이 있어? 첫 번째로 무제는 중앙집권 체제.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시켰던 사람이에요. 진시황제 때 했던 군현제를 다시 실시해. 자, 군현제를 다시 실시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무제 때는 황제의 권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학문을 새롭게 유학을 통해서 유학으로 학문을 통일을 해. 유학을 반학화. 자, 우리 지난번에 제자백과 배울 때 우리 육아에서 주장했었던 내용이 있었어.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해가지고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자, 이렇게 유학 이념을 심어 놓으면은 신하는 신하답게 신하의 분수를 하는 행동, 황제는 황제답게. 그러니까 황제가 황제다운 일을 한다면은 신하들은 그 황제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필이면 또 이때 유학이 발전한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지난번에 진시황제 분서갱유할 때 책을 불태우고 몇몇 사람들은 책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 숨겨놨다고 했지. 숨겨놓은 게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학자들이 암기하고 있던 거랑 새롭게 발견된 책, 자, 요 두 개를 비교했더니 내용이 어땠을까?
비슷하면서도 달랐던 거야.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이쪽 게 맞겠지. 얘네들이 잘못 외운 거야 결국. 그래가지고 기존의 학자들 별거 아니었네. 그러면은 우리는 옛날에 쓰여진 이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 옛날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 발전을 해요. 자, 요 학문을 훈고학이라고 해요. 옛것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란 뜻이야. 훈고학. 옛날 것에 대해서 옛날 것에 대해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옛날 유교 경전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러한 유학을 몸에 익히는 말 그대로 선비가 되어야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때부터 이렇게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한 무제는요, 이제 무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대외 정벌을 나서 우선 첫 번째로 흉노를 몰아내는데 당시 이 흉노가 얼마나 강했냐면은 한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거의 흉노의 세력권은 이 한은 거의 2배가 넘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나라에서는 이 흉노랑 싸우려면은 우리 혼자 싸우면은 뭔가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많은 희생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흉노의 서쪽에도 수수께끼의 나라가 있어가지고 얘네들도 흉노랑 사이가 안 좋대. 그러면 얘네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흉노를 협공하면 되겠구나. 근데 가본 적이 없잖아. 모르는 길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자진해서 이 흉노의 근거지를 지나서 결국 서쪽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장건이라는 사람이고요. 결국 이 사람이 갔다 온 길을 통해서 이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중국 말고도 외부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나중에는 이 장건이 다녀온 이 길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물건이 서쪽으로 전해지게 돼. 그래서 이 길을 비단길 혹은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야. 흉노 정벌을 하면서 비단길이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흉노에게도 승리를 거둬서 흉노는 이제 북쪽으로 쫓겨나게 돼. 그 다음에 이번엔 한 나라의 옆에 있던 나라, 동쪽에 있던 어떤 나라를 공격을 해. 어떤 나라일까? 바로 우리나라. 고조선. 그래서 한 무제가 바로 고조선을 멸망시킨 사람이야. 고조선 정복.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해. 그 다음 이번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트남의 북쪽 지역까지 정복을 해요. 베트남 진출.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가본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베트남에는 뭐 영어 비슷하게 생긴 프랑스어 같은 이상한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한자도 사용을 하거든. 베트남의 한자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때 중국이 정복을 하면서 베트남의 한 3분의 1 정도는 중국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지금도 한자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베트남에도 이 유학과 관련해가지고 공자의 사당이 지금도 존재를 해요. 중국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 자,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면 뭐가 부족해질까? 돈이 부족해져요. 재정이 부족해. 자, 그래서 이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한 무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2가지를 나라가 독점 판매를 하게 돼요. 이 2가지가 소금과 철. 소금과 철을 전매제도.
철은 당연히 중요해. 철로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이거를 나라가 독점 판매해. 나라가 가격을 결정해. 그럼 당연히 아무리 비싸도 사야 돼. 세금 많이 붙이면 이걸로 돈 엄청 벌겠지. 그럼 소금은 왜 중요할까? 소금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음식에 간을 내는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염분 되게 중요하지. 인간이 살 때. 인간이 먹을 거 한 개도 없이 물만 먹으면 얼마나 살 수 있대? 물만 가지고는 한 일주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소금물만 먹으면 한 20일은 살 수 있대.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겠네. 자, 어쨌든 이 소금이 인간의 아무튼 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역시 NAC. 자, 그래서 요 소금과 철, 이 소금과 철을 나라가 독점 판매를 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걷게 돼. 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매제도 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 전기. 그치? 담배. 그래가지고 우리 담배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 가든 가격이 똑같아. 뭐 마트에 가든 편의점에 가든 뭐 길거리 노점상에서 사든 다 가격이 똑같아. 왜냐면 나라에서 이렇게 팔으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서 붙는 나머지 대부분은 세금이지. 절반 이상이 세금이야, 담배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우리가 해외여행 잘 못 가지만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세금이 면제되는 곳, 면세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담배지, 담배. 그래가지고 담배는요, 면세점에서 그 구입하는데 인당 제한이 돼 있어, 제한. 한 보루밖에 못 사. 한 명당. 왜냐면 너무 많이 사면 안 되니까. 한 묶음 몇 개? 30개인가? 나 잘 모르고 나도 담배를 안 피니까 그게 얼만큼인지 잘 몰라. 어쨌든 이게 몇 년 전에 담배값이 한번 엄청 오른 적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전에 미리 사재기해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담배값이 한 2배 이상 올랐었어. 2천 얼마에서 5천 얼마로 오른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세금 많이 붙인 거지. 보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사람들이 담배를 별로 안 피지 않을까 했는데 처음에 조금 안 피다가 나중에 다시 피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담배 많이 줄었지, 사람들. 길거리에 피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못 내리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 같기는 해. 자, 이렇게 해서 전매 제도까지 하면서 무제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어. 자, 하지만 이렇게 황제의 권력이 강해지면은 근데 안 좋은 점도 생겨요.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황제가 능력이 뛰어난 황제는 이걸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황제가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모든 권력을 갖게 돼요. 자, 근데 이러한 신하들의 힘이 없어. 중앙지방 체제를 통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때 권력을 갖게 되었을까? 가족. 그치? 가족. 어떤 사람들? 엄마 쪽 친척, 외척 세력, 그리고 황제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보살펴 주던 사람들. 우리 지난번에 베이비시터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바로 환관들이야. 바로 외척과 환관의 횡포. 황제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이 외척들과 환관들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외척 세력과 환관 세력이 서로 또 싸우겠지, 막 자기네들끼리 권력 잡으려고. 이렇게 한창 중국이 이 한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외척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황제를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됐어. 이 사람이 바로 왕망이란 사람이야. 자, 왕망이란 사람이 새로운 나라, 신나라를 건국해. 그러면서 이 왕망은 뭐 토지, 국유화 등등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개혁, 이 왕망의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중국은, 이미 한나라는 중앙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독자적인 권력을 다시 획득을 하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해요. 호족. 자, 그래서 결국 이 왕망의 신나라는 지방 호족들의 저항으로 다시 멸망을 하고, 호족 중에서 한나라 왕실의 성씨인 유씨를 가졌던 사람이 새로운 황제가 되면서 이번에는 후한이 들어서게 돼. 자, 호족의 반란, 그 결과 후한 건국. 자, 사실 이 후한과 이 앞에 있는 한, 전한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한나라 서로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인데 황제가 둘 다 유씨, 성이 똑같고 나라 이름도 그대로 계승을 했고, 그래가지고 전한, 후한 합쳐가지고 그냥 같이 한 나라로 뭉뚱그려서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호족이 누군가 봐야겠죠. 호족. 호족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냐면은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야. 여기까지 보이니? 화면에 나와? 여기까지 나와? 네. 자,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렇게 지방에서 많은 땅을 가지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을까 이제? 놀아요. 더 키우고 싶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중앙 정치에 진출을 하게 돼. 그러면은 이 호족들이랑 누가 싸워요? 얘네들이 싸우는 거야. 기존에 권력 잡고 있던 애들. 그래가지고 이 후한은 어떤 시스템이었냐면은 중앙에서는 이 외척과 환관들, 얘네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안 놓으려고 하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얘네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싸워. 자, 이러면 어떤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겠니?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결국 더 이상 살다 버티지 못했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 이때 그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은 머리에 노란색 수건을 감고 있었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황건적이라고 해요. 황건적의 난. 요즘에는 뭐 도적대가 아니라서 황건당, 아니면 뭐 황건의 난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볼 땐 반란군이야. 자, 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 황건적의 난을 한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 반란을 진압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 호족들한테 제발 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군대를 이용해 이 도적대를 몰아내달라라고 요청을 해. 이거는 완전 땡큐야. 왜냐면은 호족들이 군대를 꾸리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 호족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결국 황건적이라는 진압은 해요. 하지만 황제가 나라에서 야, 이제 끝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산해 하겠니? 그치. 바로 얘네들이 이제 독자적인 세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발전한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바로 조조, 유비, 손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바로 이 다음 시대가 호족들이 독자 세력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시대가 된 거야.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시대. 이 중에서 이 위나라를 세웠던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당시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헌제를 협박해가지고 이 황제의 자리를 빼앗아. 그래서 이 결과 한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렇게 한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초계 유비, 오의 손건이 각각 나도 황제다 라고 자칭을 하면서 이렇게 3명의 황제가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던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설 삼국지의 시대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